네. 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성서 전도사님 성장한 간증 및 MDV 맡으면서 졸업 논문 내용 요약해서 TCK, 근데 이제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그 애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간증 겸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4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한국어로 최대한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할게요. 왜냐면 안 그러면 좀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좀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간증에 또 이제 하나의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2세 선교사의 정체성 이런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개월 때 대만에 왔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러고 지금은 제가 만으로 34살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년 외에는 다 이제 대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그냥 너는 대만 사람이겠구나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연령별로 이제 좀 나눠서 좀 이거를 제 인생을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벌써 정리 5개 단계로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스바라시.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0살 때부터 5살까지 이 시기에는요. 사실 제가 2개월 때 대만에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만 보통의 대만 성장한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저는 2개월 걔네들보다 덜 사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들과 차이가 컸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대만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미 30몇 년을 대만에서 성장을 한 대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부모님은. 근데 저의 부모님은 이제 대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가 0살 2개월 때부터 있었지만 사실 저는 첫 번째 배운 언어가 한국어였고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단계에서는 5살 전의 단계에서는 저의 정체성이 매우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 유치원 갔을 때도 저는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치원도 갔던 것 같아요. 5살에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는 그 학교를 딱 갔는데 제가 중국을 못 하잖아요. 유치원을 딱 갔는데 중국을 못 하니까 그게 멘붕이 왔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저는 한국어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치원을 가는데 이제 중국어만 쓰고 제가 습관된 한국어를 이렇게 언어를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유치원 때부터 나는 왜 외국 사람일까?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네, 그게 좀 이제 MK들이 좀 겪는 하나의 질문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제가 5살 때부터 12살의 단계였습니다. 이때는요, 제가 이제 특히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중국어 언어와 대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보를 했던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중국어나 혹은 부모님이 대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가 금방 앞질렀죠. 제가 금방 부모님보다 더 대만화가 됐고 중국어를 잘하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부모님이 안식년을 가지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2002년에 1년에 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좀 되게 기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안식년 때 마침 그 해가 2002년이라서 또 월드컵을 경험한 게 저에게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네. 그렇지만 비록 제가 이제
언어나 문화는 대만화가 많이 됐지만 하지만 아직도 이제 12살 전이잖아요. 아동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아직은 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대만 사람의 정체성을 갖지는 못했고 그냥 외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때 네. 2002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 네. 약간 혼란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부모님한테 배웠겠지만 네. 살짝 외국 티가 나는 그런 한국어였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면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반대로 한국을 1년 갔다 왔을 때 대만을 왔을 때 오히려 더 혼란이 컸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좀 혼란이 더 컸어요. 아니 1년밖에 없었는데 중국어를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 네, 문화의 문제가 컸어요. 한국이 훨씬 좋았어요? 저는 한국이 훨씬 좋았고 1년밖에 없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1년 동안? 아니요. 그 여태까지 한 살 때부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대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부모님이 집안에서는 한국 문화를 너무 강조하세요. 부모님이. 너무 외국에서 네. 하사 출신이시죠. 그러면 그때 너무 힘들었겠네요. 네. 왜냐면 네. 집에서는 한국말을 꼭 써야 되고 네. 또 한국 문화에 이렇게 심취해 네. 있는데 나가면 친구들과는 공통 관심사가 아무래도 떨어질 그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음식도 저는 한국 음식만 먹었고 집에서 아. 대만 음식을 저희 엄마가 또 매일 거의 밥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의 입맛에. 네. 그렇지 중국.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그래도 0살 때부터 5살까지에 비하면 그래도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5살까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나는 외국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12살 때부터 15살까지 이제 중학교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중학교 세 번째. 네. 16살. 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정체성이 좀 정식으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좀 저에게는 사실 제가 이제 언어 은사가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배우는 게 좀 느렸어요. 네. 비록 지금은 중국어를 잘하지만 사실 제가 동생이 있잖아요. 성찬이는 중국어를 엄청 잘했어요. 그냥 언어를 잘 배웠고 저는 이제 언어를 못 배워가지고 좀 초등학교 5학년까지도 아직도 좀 못 알아듣는 중국어가 많았어요. 네. 이게 좀 MK마다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한국은 거의 이제 많이 잊어버렸고 한국은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대만 문화는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완전히 대만화가 됐으니까 이때 이제 혼란이 시작한 거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그때 사춘기 시기부터 제가 이제 부모님 가정의 영향보다는 친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좀 힘들었던 게 이 학교 친구들과 제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 친구들이 저를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면 좀 저를 같은 이렇게 친구라고 좀 이렇게 껴주질 않고 네 그러고 약간 한국 사람과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언어도 약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쉽게 애들이 받아줬거든요. 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지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한국 사람 같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너는 중국어도 잘하고 우리와 똑같다. 한국 사람 같지 않다. 뭐 외모도 그때 애들이 막 배용준이 인기 있었는데 막 배용준 원빈 갔다가 너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막, 네, 이런 식으로 너는 한국 사람 같지 않다. 너무 중국스럽다. 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그때 이제 혼란이 오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원인이
있었는지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이거를 논문을 통해서도 많이 정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12살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이 문화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를 제가 이 문화를 배우는 되게 중요한 그 배움의 그 통로로 제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만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해석을 해주냐면요. 대만 교회는 이게 문제다. 한국 교회는 이게 좋다. 대만 문화는 이게 별로다. 한국 문화는 이런 게 좋다. 혹은 뭐 대만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자주 들었거든요. 그 어쩌면 이제 부모님이 좀 선교사님으로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대만 온 지 그때 12, 3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매우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되게 대만화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는 매우 한국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대만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 문화를 자꾸 접할 때 자꾸 부모님의 그 시각을 제가 갖고 오더라고요. 부모님의 시각을 갖고 와서 아 대만은 이게 별로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시각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되게 쉽게 나는 외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도 이런 그러니까 외국인의 각도로 대만을 해석해야 된다. 자꾸 이게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12살 전까지만 해도. 네. 그리고 부모님이 사실은 이제 언어도 배우고 교회 사실 그때는 아직은 정식으로 교회 개척을 아직은 하기 전 시절이었고 아직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좀 바꾸고 사역이 아직 안정이 안 된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사실 대만을 그렇게 대만화돼서 사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실 제가 친구들이 뭐 어디 놀러 갔다, 대만에 어디 놀러 갔다, 뭘 먹었다. 사실 저는 애들과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들이 놀러 갔던데도 많이 안 가봤고 애들이 얘기하는 대만 문화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설날 뭐 무슨 날 지내도 저는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만 사람들과 좀 조금 그래도 문화적인 차이를 계속 느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정체성 혼란이 오고 애들하고 다른 게 싫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바로 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나도 대만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정도 대만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사실 대만 사람이 되는 거에 그렇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이제 문화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 대만과 한국이 이제 국제적으로 야구 시합을 하잖아요. 그럼 대만 사람들 그래 좀 민감하단 말이에요. 좀 한국 좀 싫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대만 그 국가대표팀을 응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을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대만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어보질 못했어요. 왜냐면 집안에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대만 음식이 좀 입에 안 맞았어요. 저는 계속 그래가지고 대만 음식이 맛있다고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에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대만에 있었지만 제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대만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정말 좀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애들하고 공감이 안 됐고, 그리고 교회 음악에 대해서도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만 교회 음악보다는 한국 교회 음악을 주로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언어. 이제 문화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사람의 감정적인 언어 표현이 반드시 그 사람의 언어 능력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국어를 이제 한국어보다 훨씬 잘해요. 몇 배를 잘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감정적인 거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부모님하고 이제 한국어로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사실 중국어로 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큐티 할 때 기도도 저는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중국어로 하면 그냥 외국어로 하나님과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비록 한국어를 못하고 중국어를 더 잘하지만. 그래서 이런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모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큐티하거나 이럴 때 같이 안 하세요? 따로 합니다. 충격인데. 네. 그래서 좀 그러고 언어적으로 좀 이게 분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이제 언어나 그런 시각의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한국어로 하는 게 편하고 또 대만에서 이제 학교나 친구들한테 배운 언어나 그런 사물에 대해서는 또 중국어로 하는 게 편하고 좀 이제 언어가 이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단계에서는 그 대만 삶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100% 이제 성공하진 못해가지고 제가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녀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원인이 정체성 혼란 때문에 이걸 결심한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대만에서 대부분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간다는 건 사실 매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좀 되게 모험이었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6살 때부터 이 시기에 어차피 대만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다시 한국 사람이 제대로 된 한국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으로 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비록 저는 이제 한국 생활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일단 음식이 잘 맞았던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문화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문화 중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게 음식이라고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한국 음식이 잘 맞았고 그냥 한국 그 삶이 좋았어요. 물론 부산이 더 특별히 좋아서 그런지는 몰랐지만 그거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산에서 있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계셨나요? 기숙사에, 네. 학교 기숙사에. 많이 외롭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외로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학 갔네. 아니 근데 약간 좀 외롭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약간 대안학교 비슷한 특목고를 갔거든요. 그 특목고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MK들이 많은 학교예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그 학교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재밌었겠네요. 네.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되고 MK들하고 좀 어쨌든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삶은 좋았지만 물론 이제 공부는 좀 어려웠죠. 한국어를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어려웠고 근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대만에 오게 됐어요. 사실 제가 사실 대만에 다시 오게 된 거는 뭐 대만 사람이 돼서 대만에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만에 와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을 가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생각했던 게 그 한중 통번역 그런 쪽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장점이었을 수 네, 있겠네요. 한중 통번역.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대만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 가서 이제 한중 통번역 석사를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대만에 지금까지 남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제가 20살 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정체성 혼란의 시기가 시작된 게 사실 20살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28살까지 이 정체성 혼란의 문제로 8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군대 문제도 있지 않았어요? 한국. 네. 군대 문제는 이제 나중에는 좀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대만에서 제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체성 혼란이 왔던 그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만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왜냐면 제가 좀 노력을 해봤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중학교 때 노력해봤고, 고등학교 때 노력해봤고. 근데 제가 대만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거를 체험하고 나서 제 자신이 나는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이런 혼란 속에서 이 정체성 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8살 때 대만에 이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의 모임에서 대만의 이제 제일 큰 신학교, 중화복음 신학교의 원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원장님이 이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 선교사님의 6대 손주예요. 그 원장님이.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 저랑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저도 MK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는 다 TCK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를 저에게 그분이 이제 남겨주시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TCK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 제3문화아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이게 사실 어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회학자가 세 분의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낸 이 미국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사서 좀 연구를 하고 또 TCK 관련된 거를 좀 보면서 이제 TCK가 무엇인지 좀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CK를 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서는 MK로서 살 때 내 자신이 이 정체성 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주변에 MK들이 없잖아요. 또 현지 학교 나왔으니까 국제학교가 아니니까 다른 MK들도 없고 학교에. 그러니까 그냥 제 자신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이 정체성 혼란이.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좀 초창기에 대만의 선교지를 나오셔서 그런지 그 TCK나 MK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래서 제가 정체성 혼란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사실 별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거나 도와주신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동생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서 좀 같이 TCK에 대한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만 봐도 TCK가 벌써 그게 10몇 년 된 책인데도 벌써 TCK가 뭐 800만 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주제를 좀 연구를 해야겠다 결심을 해서 TCK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MK 대상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석사 논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TCK 정의 이게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1문화는 저에게는 이제 한국이잖아요. 제1문화. 그리고 제2문화는 저에게는 대만입니다. 그럼 제3문화는 이제 저 같은 이제 두 문화 속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3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3문화는 뭐 한국과 대만의 반반의 문화가 섞인 사람이 아니고 뭐 7대3 이런 비율이 아니고 그냥 약간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CK는 좀 공통적인 특징이 그 어느 지역의 TCK든 간에 좀 공통적으로 제1문화의 영향도 받고 제2문화의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이 TCK들은 어느 문화에도 완전히 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TCK는 대부분 이 소속감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다른 TCK의 관계 속에서 얻는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논문을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한 대상들이 다 TCK잖아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사실 좀 소속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논문 속에서. 근데 저 같은 TCK는 완전한 한국 문화도 아니고 완전한 대만 문화도 아닌 게 이제 TCK한테는 그게 정상적인 거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 자신이 좀 비정상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TCK한테는 이게 정상이었고 그리고 제가 대만 사람과 한국 사람 양쪽 그 집단 안에서도 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TCK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좀 TCK들이 대만 MK들이 서로 좀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대만 MK들이 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대만 MK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대만 현지 학교를 나오는 MK들, 그리고 한 부류는 미국 학교를 나오는 MK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이제 영어만 쓰잖아요. 그럼 이쪽 MK들은 또 중국어를 많이 써요. 그럼 이제 선교사 모임이 있을 때 두 MK가 서로 말을 안 해요. 맞아. 그쪽은 영어하고 이쪽은 중국어하고. 그러니까 서로 좀 그게 뭔가 미묘하게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아요. 좀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좀. 네. 근데 둘 다 한국말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한국말이 하기가 싫은 거죠. 그 10대 때는. 10대 때는 그게 한국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MK들이 좀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우리 MK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하고 그 미국 MK들하고도 연락하고 같이 이제는 서로 우리가 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공통적인 언어 한국어를 쓰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만나면 한국어를 많이 쓰고 이제 그런 모임도 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TCK 연구 속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화적 균형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문화적 균형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어린이 때부터 한 나라나 학교, 가정,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혹은 그 문화에서 생존하는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를 문화적 그 균형을 이루어간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나라나 그 문화에서 어떻게 생존을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알 때 먼저 나이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물어봤는데 이제 나이가 한 5살 차이 난다. 그러면 그게 평생 동갑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는 게 평생 결정이 된대요. 그 나이 차이에서. 이게 한국 문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마치 자동적으로 서류를 내고 그래서 먼저 찍을 가자 이게 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한 대상 중에 어떤 MK가 미국 MK예요. 대만에서 이제 미국 국제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을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미국의 한인교회에 이제 음악 전도사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자기보다 이제 30살이 연상,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대요. 근데 딱 갔는데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Hi, Mr. Kim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첫날부터 자기는 혼났대요. 그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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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자기는 그게 되게 멘붕이었다고. 그 사건이 되게 오래 남았대요. 자기에게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화적 균형을, 이제 한국적인 문화적 균형을 전혀 이루지 못한 MK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던 거. 그래서 이 문화적 균형이 참 중요한데, 사실 문화적 균형을 배우는 이 습득을 하는 거는 이제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문화적 균형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소수 좀 적응을 못하는 사람 외에는. 근데 이제 TCK한테는 이제 힘든 게 이 방법을 몰라서 문화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TCK한테 이 문화적 균형이 어려운 원인은 문화가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2개 혹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 두 문화 혹은 이 세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떤 문화를 내 문화의 균형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를 이거를 선택을 하는 순간 저는 대만 문화의 이 같은 그 문화를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탈락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CK는 그 안에서 갈등이 큰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한국 문화를 강조하셨고,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대만 문화를 당연히 많이 듣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문화 속에서 문화적 균형을 이루기가 계속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그 나이의 문화, 서열의 문화 그런 걸 한편으로는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대만의 어린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막 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 그러면 제가 이제 대만 그 기분이 안 좋은 걸 없애기 위해서 또 이제 문화 균형을 다시 대만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쪽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적 균형이 계속 그게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이 약간 네. 서울 문화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동양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평. 없습니다. 수평 문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원래 서울 문화가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생각보다 네. 소거가 많이 된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네. 되게 개인적이에요. 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 같은데. 개인적이면서 네. 되게 수평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맞아, 목사 목사님 사모인데 어. 참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 정치를 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똑같이 처음에. 그때 네. 같이 일하고 같이 뭐 네네. 제가 이제 인터뷰한 대상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미국 학교를 대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3가지 문화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오전에 학교를 가면 이제 미국 문화래요. 학교는. 근데 학교를 딱 끝나고 이제 학교에 대만 친구들이 이제 많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만 친구들하고 밖에 놀러 갔더니 갑자기 대만 문화래요. 대만 음식 먹고. 근데 딱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영어 쓰지 마라. 한국어 해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갑자기 우린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또 교육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 문화 속에서 자기네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게 너무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TCK한테는 이게 그 방법을 몰라서 문화 균형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CK 연구 속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TCK의 문화 균형이 25살 정도 돼서야 이제 안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한 나라에서 성장하면 20살 정도의 그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이 심리학자가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런 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정의가 딴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정의가 일치할 때 생기는 그 자신감과 소속감이 곧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아직도 한국 사람이라고 막 강하게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막 믿고 싶어 한다면 근데 대만 사람들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준다면 그게 이제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체성 혼란이 제가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보다가 또 가끔씩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좀씩 알게 된 게 사실 1세대 선교사님들도 정체성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세대 선교사님들이 퇴직 이제 선교사 사역을 이제 좀 마무리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좀 특히 이제 선교지에 오래 계신 선교사님일수록 약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선교지에 남아서 뭐 자녀들하고 같이 살지 아니 한국에 돌아갈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하시고 대만에 이제 꽤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 고민 지금 딱 그 고민 중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다 이제 60대이시고 좀 자녀가 대만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한국을 다시 돌아가셨을 때 1세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다시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또 한국이 되게 많이 변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고. 네. 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대만보다 한국이 훨씬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대만은 변화 속도가 더 느린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는 너무 빨라. 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나이 들면서 네. 따라하기 힘든데 네. 동떨어져 있던 분이 네. 들어오면 네. 진짜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문화 충격받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국민성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 가면 뭐 하나 바꿀 때 되게 오랜 절차와 네.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좀 좋다 그러면 뚜둑뚜둑 싹 너무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뚜둑뚜둑 너무 그러니까 그 빨리.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빨라 정말 제2의 문화 충격. 제2의 문화 충격. 우리나라는 진짜 현금 진짜 안 쓰거든요 아, 근데 여기 자꾸 현금 달라고 여기 현금 하면 많이 써. 당황스러워. 현금 많이. 카드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카드 거절. 카드 안 되는 데서 네, 카드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일본 가도 카드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빵도 안 받는 데가 더 많아. 어. 어떨 때는요 카드 잊어먹고 가면 주차해놓고 못 나와. 현금 카드 거부해 현금 안 받아. 잔돈 못 준다고 현금 거부해 버스 부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가면 이상해서 버스도 그래요. 어. 안구실도. 맞아요. 네네네. 거스름 돈이 없으니까 교통카드 없냐고 막 화내더라고요. 네. 바쁘니까 빨랑빨랑 찍고 들어가라고 맞아, 빨리 가라고. 계속하겠습니다. 할 많네. 우리가 장난 아니네 이거. 이해 쏙쏙. 네. 근데 이제 제 자신이 정체성 혼란을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사실 정체성이 제가 예전에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한국, 대만 이런 문화적인 정체성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그 전에 몰랐어요. 인식이 안 됐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물론 이제 MK들 대상으로 다 이제 인터뷰 대상이 다 MK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되게 신기한 게 그 정체성 혼란을 해결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얘기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그들이 얘기했던 게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TCK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는 게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서는 MK가 된 거를 되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MK가 된 게 싫었고 이런 문화 충격이나 이런 경험이 싫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중에 신앙 속에서 알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MK가 이러더라고요. 그 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한국 사람이 대만에서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MK는 이제 요셉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이제 악한 의도로 그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지만 사실 창세기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내가 요셉을 보냈다. 이집트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MK도 사실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MK를 선교지에 보내셨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의 부르심이요.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의도 있게 인터뷰 대상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대만의 이제 한국 MK들이 생각보다 대만 현지에 남아서 사는 MK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저도 이제 그게 좀 놀라웠긴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선교지에 남는 거를 MK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지 않은 그 MK들 가운데서 제가 인터뷰 대상을 선택을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사의 부르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MK들이. 제가 인터뷰 대상의 전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거랑 좀 연결이 돼서 그들이 TCK가 되고 MK가 돼서 대만에서 성장을 했던 그리고 이 경험을 했던 이 혼란과 이 언어, 문화 이런 배움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제2세대의 선교사로 준비를 하셨다고 믿고 또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어떤 이제 감동이 전율이 이제 어떤 MK들이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MK가 성찬 동생이 왔네. 올려주세요. 좀
안녕하세요. 안녕. 제 안에 들어갈까요? 저쪽에 앉아.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다시 공감하신. 형 이거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문안 닫아. 다들. 닫아. 네. 네. 네, 제가 마셨습니다. 따라서 제 카페 앞에 따라서 이거 마셨어요. 달라고. 그 어떤 MK가 그러더라고요. 문화는 사실 수시로 변한다. 문화는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국 문화가 엄청 빨리 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언제나 변하니까 그 문화적 균형도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균형이 깨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신앙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어떤 MK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 문화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우리가 과거에서는 이제 TCK가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었어요. 네. 물론 어떤 각도로는 이제 신앙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이 또 하나의 세계관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이 정체성 혼란을 해결에 도움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약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신분을 얻고 자 이런 신분에서 그 단순한 그냥 한국 사람이냐 대만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런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이 신앙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속에서 이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인식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인식은 그 정체성 형성은 단일 문화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혼란이 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 돼야 된다. 대만 사람이 돼야 된다. 한쪽에 무조건 돼야 된다. 이걸 너무 이제 우리가 그런 집요함이 있었어요. 네, 예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는 한국 문화가 일부분이 있고 대만 문화가 일부분이 있는 그냥 그런 제3 문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결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 형성은 문화에만 근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논문 속에서 이제 나중에 정리하는 게 아까 그 신앙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반드시 문화가 아니어도 된다. 신앙도 되고 또 어떤 대상을 이러더라고요. 그 어떤 MK는 자기가 직업에서 또 정체성을 찾았대요. 왜냐하면 음악 사역자로서 그 음악에서 또 정체성을 찾았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또 그 전도사나 선교사가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TCK가 그럼 왜냐면 TCK는 좀 단점도 많이 있어요. 좀 TCK들이 좀 인간관계로서 좀 상처받은 경험도 꽤 있고 뭐 왕따를 당한 MK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성격적으로 좀 그 단점과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TCK에 좀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어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언어 능력이 한국 사람의 50%, 60%라고 제 자신이 그냥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어 언어 능력은 이제 대만 사람의 한 7, 80%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합치면 100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능력이 하나의 강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 분별 능력.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TCK나 MK들이라고 문화 적응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MK들이 문화 적응을 못하는 MK들이 되게 많아요. 새로운 문화를 적응을 못하는 MK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강점은 문화 분별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한국 문화다. 요거는 대만 문화다. 요런 분별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훈련을 해왔어요. 네.
제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이걸 들었을 때 대만 문화랑 다른 거를 인식을 하는 순간 이건 한국 문화다.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반면으로 이제 대만 문화도 분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강점을 좀 TCK들이 사용을 해서 앞으로 특히 제가 인터뷰한 대상들이 다 이제 나중에 선교사를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실 TCK들이 이런 강점을 좀 사용을 해서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역 사역도 하고 제가 지금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목성년이라는 그 교재를 제가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통역이나 번역을 좀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 분별. 이제 문화 분별을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사역에 사용이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진짜 이제 현장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1세대 선교사님들과 대만 현지, 그러니까 1세대 선교사님들은 약간 한국 문화가 강하셔요. 근데 대만 현지 교회는 대만 문화가 강해요. 근데 이 두 양쪽이 다 조금 자기 문화와 성경 문화가 섞여진 부분을 잘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세대 선교사님들은 교회 문화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사실 한국 문화가 섞인 게 많은데 잘 모르세요. 네, 근데 대만 교회들은 또 대만 문화가 엄청 섞여 있어요. 그 대만 민간 신앙의 문화도 섞여 있고. 근데 그걸 또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TCK가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국 교회나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분별을 저희가 좀 도와주고 대만 교회는 또 이런 중화 문화, 민간 신앙 문화를 좀 분별을 도와줌으로써 이제 좀 더 성경적인 문화는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랑 이제 좀 다 이제 비슷한 건데 제가 이제 대만 교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저는 좀 그런 사역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문화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문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의 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화 분별을 해서 중화 문화와 민간 신앙의 문화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성경 문화랑 분별을 해서 물론 그걸 완전히 분화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어차피 대만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 분별이 목적입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만에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한번 받으면 나는 평생 교회를 안 가도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천국 간다. 네,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 한번 보는 영화는 뭐? 네.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도 믿는다. 사실 저희 교회도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뭐 도교의 무슨 신을 믿는다. 근데 동시에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도. 영적 가늠이야. 네. 그거는 오히려 이쪽 여자도 좋고 저쪽 네. 여자도 좋다는 거야. 그게 네. 더 나쁘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고, 혹은 내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교회를 안 가도 된다.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화 문화나 혹은 민간 신앙의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TCK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선교사나 선교를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현지인처럼 언어를 할 줄 아는 선교사. 그러면 좋은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현지인과 비슷한 삶을 사는 선교사. 그러니까 현지인처럼 되는 선교사. 약간 인카네이션적인 그런 선교.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TCK가 상당히 그러니까 2세 선교사가 상당히 언어나 현지인처럼 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또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세대 선교사가 약간 부족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 1세대 선교사님이 가졌던 그 영성, 그 한국 교회의 장점 그런 게 이제 2세대 선교사한테는 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대 선교사는 오히려
한국 교회 장점과 그 영성을 더 배우고 더 받고 그런 영성을 갖고 계속 선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이렇게 정리가 스스로 막연하게 그 송찬 전도사님 이제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서 그 적응이 어려웠던 그 고민들과 네. 그 방황했던 시간들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부모님도 많이 애처로우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뚫고 잘 정리를 해서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게 참 대견스러워 보이네요. 그게 참 아, 근데 궁금했었어. 저는 이제 진짜. 그 성소의 성장 과정 뭐 이렇게 그래서 같이 걸어오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게 한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것이 35살은 가야 되더라. 이거를 제가 꼭 진짜 조금 이제 또 결혼도 하고 결혼 안 하면 35. 생각할 때 뭐 20살이면 이제 어른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 신앙관 이런 게 딱 이렇게 서려면은 35은 돼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부모가 인내하며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걸어야 된다 이런 거를 특별히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50살 된 아가씨도 네. 아니야. 결혼 안 했으면 철이 없어. 하나님 가정을 모셔서 이유가 가정에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형의 오늘 방황 그럴 수 이야기를 있겠네요. 미리 그래. 들었다고 들었는데 성찬 형제는 좀 어땠어요? 형과 다 달랐나요? 똑같았어요? 이거 들으면서 앞부분은 앞부분은 그 원래 내용 일반적인 끝까지 들었다고. 거는 앞에 부분은 본인의 개인적인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를 수 네. 있죠. 네. 다를 수 있죠. 생각이 틀릴 수 있지. 네,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그럼 좀 부분이- 나눠줄 수 있어요? 본인의 정체성 혼란 뭐 그런. 갑자기 또 나눠주세요. 정체성에 관해서 그리고 TCK 정체성과 네, 좀 간단하게 이거를 요약해 보자면 저는 일단 외국인으로서 대만에서 살았으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이랑 항상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다르고 또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니까 또 모든 게 또 더 달라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주변에서 항상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눈앞에 있는 과일을 먹어도 한국 사람은 이렇게 먹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게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저는 그냥 그게 되게 싫었어요. 크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똑같아 보이고 싶었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대가 되고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또 신앙에서도 더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시기를 비슷한 경험으로들 겪네, 그렇지? 애기들이. 아까 형도 20대가 제일 힘들었다 그랬거든요. 네. 네,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앙이 없는 모습이니까 이 대만 사회 전체가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막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 어떻게 지금 자리로 정체성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멋있다. 그냥 이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사실을. 그리고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처한 상황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도 느끼면서 그런 게 그냥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리 안에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본질이 아니니까 네.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그만 저렇게 흘러가고 아까 선수 얘기한 게 네. 분별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중요해요. 저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영성은 분별력이에요. 영성하고 우리가 은사를 자꾸 논하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지만 우리가 영성이 높다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게 생각하는 거잖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문화를 통해서 그 영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맞아. 어제도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보러 갔어. 그림을 보러 가서도 그 옛날에 툭성 문화 그 많이 저기 대만에 내려오는 그 저기 국문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예술화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딱 가면 보기 싫거든. 그게 거기에 타고 오는 그 어두운 영이 올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영분별이야. 문화로 타고 오는 게 엄청 많거든. 음악으로 타고 오고 뭐 문화 속의 음악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 그림도 그 영혼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속에 어두운 영하고 그게 다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술에서도 문화 속에서도 가수 노래 속에서도 그런 게 다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영분별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괜히 있잖아. 그런데 좋다고 끌려가가지고 기독교인이 어두운 영에다가 막 좋다고 하면 이게 참 웃기는 거야.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진짜 불교도 좋고 불교도 좋은 말 하니까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뭐 성당도 좋고 그러면 자기가 되게 막 이것저것 좋아서 되게 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기독교는 절대 아니야. 네. 더 나빠. 그 분별을 해야 돼.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영분별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문화는 진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분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을 때 인카네이션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인카네이션의 결과로서 이제 자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1대 선교사님으로부터 2대인 그 성서 전도사님이 인카네이션 하나의 이제 모습으로서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신학적인 용어가 인카네이션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건데 그게 삶의 형태로서는 우리 두 분에게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결론을 어떻게 멋있게 줬다. 아니 두 사람들이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대만에서 사셨잖아. 난 제일 궁금한 게 2년밖에 안 되셨잖아. 어떻게 적응하고 사례가 바뀌었네. 이미 2월에도 다 지나고 물론 사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 이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 드라마.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게 신앙으로 이거를 잘 이겨내는지. 그러니까 원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인데. 지원 선배님은 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와서 사실은 지금 선교사 직분으로 사시는 거죠? 네, 뭐. 네, 이제 그 근데 사소문 받았어요. 나라가 바뀌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살았잖아요. 아직은 한국인인지 대만인인지가 헷갈리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반 선교였다가 목회자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옮겼으니까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직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힘든 점이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사실 요즘은 성교고 뭐고 그냥 아니야 그게 제일 솔직하다고 생각해. 누가가 선교네. 가정이 첫 번째 성교. 하나님께 참 원망되는 순간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다 저절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오면 하나님이랑
또 저절로 친밀해지고 맞아요. 아기를 낳으면 저절로 내가 아기를 사랑할 수 있고 저절로 결혼하면 저절로 부부관계가 좋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도 그 섭리대로 그 질서대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아유 주여.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러니까 학생 때하고 너무 다르죠. 네. 너무 학생 다르죠. 그때는 정말 그때 1년 반을 제가 미리 여기서 CCC 그때는 CCC 대학생 선교사로 왔었는데 그때는 나 1년만 살고 갈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기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선으로 그때를 돌아보면은 완전히 여행객 모드였던 것 같아요. 내가 1년 반을 살았어도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돌아갈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리 나 그래도 1년 장기 선교로 왔어 라고 해도 어쨌든 여행객이었던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 삶의 태도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버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은 아기 키우니까 내가 지금 엄마 아니면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 삶에서 남편이랑 아기가 사라지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저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돼. 그러고 심지어 이제 전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전 선교사로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현지화였거든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현지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게 싫고 다른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렇다고 다시 한국에 가긴 이미 저도 문화가 익숙해져 버렸어. 네, 대만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진퇴 안 하는 거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대만에 정착해서 대만 사람처럼 살아가기엔 내가 아직 너무 버겁고 벅차고 언어도 안 되는데 문화 적응하느라 너무 바쁘고 늦었지만 이제 저 과정이 필요한 거야. 네, 저는 찾아가고 있는 과정. 맞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아기까지 있지. 잠도 있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문화 속에서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고 이건 굉장히 힘든 거고. 거기다가 근데 사모 신분으로 된다는 것도 저도 겪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무여 그것도 저 굉장한 같은 경우는 부담이고. 이제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그 패턴이었다가 남편과 결혼해서 또 처음에는 또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가 나중에 남편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전혀 없고 저는 그냥 직장인이었고 아내고 아이들의 엄마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직분이 생긴 거야.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사모로서의 직분으로 대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일단 언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전문직 용어를 여기서 계속 쓰면 안 돼. 물론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일반 성도가 쓰는 언어와 사모가 쓰는 언어는 좀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근데 이제 정체성의 문제는 제가 여기 대만 오기 전에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뵐 것이고 또 섬길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정체성은 진짜 평생 고민하는데 좀 과도기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은퇴에 그 딱 되셨을 때 엄청 그 정체성 상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또 본래 자리를 찾으셨지만 이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시거나 또 원래의 역할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체성 혼란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체성 평생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선교사님은 뭐 자녀들 두 자녀 뭐 목사로 하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냥 젖어서 그냥 계속 가운데 사니까 이제 새롭게 다시 정립이 되시는 거죠. 맞아. 그렇게 그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이렇게 두 아들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같은 길 걸는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축복된 가정이에요, 사실은. 이런 가정 되게 하는 대로 각자의 자녀들도 너무 힘들고 고민하는 거를 우리가 벌써 안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가끔 와서 이제 단기 선교를 보면 두 아들 때문에 엄청 고민하셨거든. 여기도 보면 각자 고민하는 거 맞고 사모님 고민하는 거 맨날 기도 제목으로 보시고 그러셨거든. 우리 2014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횟수도 13년. 이번에 올 때도 그거를 듣고 싶은데 이렇게 정리해서 들려주니까 너무 이해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감사하네요. 이렇게 두 아들 만나서.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진주해. 갑자기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아,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김 목사님하고 연 목사님이 질문을 너무 잘하세요. 질문을 진짜 잘해요. 답은 들어야 되니까. 네. 사역자는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 찾아가는 단계이기도 하면서 또 근데 제가 사실 원칙을 좀 되게 중시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초청을 받았을 때 바로 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뚜렷하게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그냥 일단 가는 게 맞다고 그런 원칙을 먼저 정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잘하진 않아요. 아내는 잘하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못해요. 그런 것도 저는 억지로 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그냥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두려움 없이 그냥 해 나가면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은 아직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이제 가는 거지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순종하면서 지금 따라가는 근데 입장이잖아. 오늘 이미 정답을 진짜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아이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았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잖아요. 그죠? 그게 네. 참 이게 연세 드셔서 이제 은퇴기나 저처럼 갑자기 사모가 되셨거나 진짜 계속 투쟁하는 것 같아. 나와 똑같은 사람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유사해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다가 나만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게 생각이 딱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만의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동이 있네요 오늘. 그래서 친정에 좀 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친정하고 매일같이 가고 싶을 것 같아. 매일같이. 첫 번째 딸인가? 아유, 네, 맞아요. 첫 딸이야? 네. 남매 중에? 진짜 자매 중에 자매 첫째. 중에. 애 키울 때는 매일같이 엄마 보고 싶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셨어요. 아이들이지만 아니 잘 크셨네.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들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약함 내가 제일 잘하고.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걸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야. 꼭 그걸 사용하셔. 그 이유가 뭔지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지. 네가 제일 못하는 거 갖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영광을 받아가신다. 오늘 참 훌륭하게들 자랐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그렇잖아. 연단 없이는
하나님께서 심어준 소망 가운데 못 들어가. 우리가 전문같이 단련이 되는 연단 거지야. 그 과정들을 참 지혜롭게들 가는 거야. 저는 근데 금이 되면 하나님이 쓰는 거는 여러 가지 금의 용도들을 쓰는 거라고. 금이라는 본질은 안 바뀌어. 근데 금을 갖고 가락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 우리가 사역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비본질적으로 왜 너는 목걸이냐 너는 반지냐 갖고 싸우지 금이냐 왜 너는 왜 금이냐 이거 갖고는 안 싸우거든. 이미 금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 찾아가는 거 우리 평생 찾아가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지성서 그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되게 그 감동이 됐던 부분은 이제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이게 지나왔던 이제 시간들을 이제 잘 정리하셨잖아요. 잘 정리하셨는데 정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사람의 용기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서 전도사님에게 그런 상황들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힘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시기별로 잘 정리를 했고 그 정리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왜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는지 무서워하지 않고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분석해서면은 이제 그걸로 사장이 되는데 거기서 사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용기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과정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큰 감동이 그리고 뭐 받고 이걸 논문으로 퍼블리시했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또 공유하고 또 그 정보를 읽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한국에는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로서 이렇게 또 정착하고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모아진 게 얼마나 저거 느낌이 어때요?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는 아셨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하시니까 사실 그 기간이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20살부터 28살까지 사실 그 기간이 참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이라 어제도 잠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귀머거리 5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지내니까 8년이 지나갔고요. 근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기도했고 이제 헌신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둘이서는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조금씩 나누잖아요. 엄마 이런 게 어려웠다 혹은 뭐 지금 이런 게 힘들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줬거든요. 특히 이제 너무 감사해요. 이 큰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이거는 그 TCK의 부모로서 잘못했구나 라는 걸 생각한 게 참 많았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한국 문화를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를 모르는 거지 이제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또 잘하려고 한편으로는 했던 거고. 한국 문화를 강조했다기보다 내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지. 조금 한국인으로서 그 저는 이제 제자 잡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녀랑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조금 너무 한국 문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보였나? 그러면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런 거 있었고 또 TCK에 대해서 내가 TCK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1세대 선교사로서 그걸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줬던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안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되게 사고형 인간이어서 아이들이랑 또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서 막 철학적 변론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엄청 좋은 아니 그게 좋은 거였던 것 같지가 않고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네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파를 그거를 그 개발을 시키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키웠어야 됐나?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나의 그 중간의 생각에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 행복하게 바보라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아이들이 불행해하는 걸 봤을 때는 엄마로서는 좀 힘들었다. 또 미안했다. 그게 항상 제가 하고 싶었던. 고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신앙교육. 근데 이제 장가 가기 전하고 후하고 좀 어떻게 틀려요? 두 아드님. 장가 가고 전하고 아니 시행 같은 아니, 씨가 결혼이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저께 김 목사님 저번에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이제 정체성 혼란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아빠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또 신앙도 제가 그때 버렸고 그 시기에. 근데 이제 저에게는 나중에 이제 신앙을 다시 되찾으려고 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선교사님이고.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신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특히 그 10대, 20대 초일 때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생활이 이런 모습인데 내가 뭘 믿냐. 아빠가 하나님의 그거 영광을 진짜로 가지고 목사들이 하나 걸리는 거야. 목사가 겪는 최고의 마귀가 사용한 법이고요. 이런 목사님 주제 이거야. 네. 나와 우리는 스스로도 나온대.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평생 모든 게 공감되고 좋아할 수 없는 거야. 네. 근데 언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냐? 아빠가 됐을 때. 아빠가 됐을 때도 몰라. 아 그래요? 아버지가 떠났을 때 알아. 아.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이제 완전. 그건 이해가 네, 돼. 네. 근데 결혼하면 조금 더 이해. 네. 사실은 아들이라 그래도 나도 지금 아들이 40살이 넘었잖아요. 네. 몰라. 얘기는 근데 안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아들도 딱 한 번 그 대만 와서 그 얘기를 했어. 네네. 나는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언어 자체도 사용하는 언어가 한계가 돼 있어. 그래서 마음이 전달이 안 돼, 사실. 근데 엄마는 전달을 해. 엄마는 전달을 해. 그래서 나는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아버지가 돼봤어도 알지만 네. 아버지가 본인의 나이처럼 본인이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세대가 가면서 자녀가 자라면서 그때 아버지 마음이 근데 이해가 또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세대의 아버지하고 지금 우리 아들 세대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또 너무 잘하는 거야. 저기 젊은 사람들은 또 맞아. 부부끼리 너무 잘하고 너무 근데- 소통하고 근데 우리 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야. 시각을 보면 우리 저 시기 뭐 저렇게 사나 이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 요리도 그런데도 잘하고 좋아. 말할 때도 그거 잘하고 좋아. 애들도 아이들 잘 봐주고. 아, 저기 많이 한번 기대하네. 물어봐야죠. 그럼 성찬 전도사님은 아빠가 아빠랑의 관계요. 주제가 아직 이게 아빠. 100% 이게 막 그냥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풀려버려.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말할 수 있지 뭐. 사실 아빠랑 친밀한 관계가 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네. 네, 그냥 집에 같이 사는 친구 정도. 그럼 친한 건데? 집에 같이 사는 친구. 아니 그래도 친구라도 되네요. 그죠? 친구라도 되네. 룸메이트. 룸메이트였어. 그냥 집에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잘못하는 걸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좀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하다 이렇게는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제 신앙의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친구니까 그게 가능. 그러니까 목사 집안에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금요일이니까 이제 아빠 모습, 우리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을 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갈등이야 사실. 목사는 조금 더 존중받고 저 하나님처럼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는 실망이 되고 왜 저럴까 이러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가 이겨내야 돼.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엄마는 좀 잘 안 해. 엄마는 대상이 안 되는데 아버지는 꼭 대상이 돼. 그게 어떤 면에서는 화풀이 형식으로 나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만족감 100% 만족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나이 70이 됐을 때 된 상황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는지가 그거는 이해를 아무도 못할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내가 우리 아버님 딸 38살에 나셔가지고 진짜 금명옥이와 키웠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내가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감사로 받지를 않았어. 간섭이요? 또 나를 통제한다? 다 이런 걸 봤어.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진짜 나이가 많이 오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인 관계가 조금 이해가 되면 정말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아까 그런 거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딱 뭐였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잖아. 아까. 네. 하나님 섭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 관계도. 네. 예정이라는 게 그게. 네. 나는 그래서 장로교인 줄 알았어. 저는 반대로 네. 저는 이제 아빠잖아요. 나 같은 아빠가 어디 있어? 이 정도 나같이 이 정도만 훌륭한 아빠가 어디 있어? 그죠 목사님? 우리 이 주변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아유. 아니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프라이드로 산다니까 또 사실. 아들은 어떻게 목사도 생각하지? 솔직히 뭐 목사 돼가지고 이 정도로 술 담배 안 하고 이 정도 그렇지. 이 정도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요. 이건 아버님들만 저쪽으로 아버지들 우리 쪽으로 뭐예요? 우리 쪽으로요? 아니 어제도 저녁을 드시는데 네. 남자분 목사님이 한 테이블에 가셨는데 우리가 이랬어요. 원래는 목사님들은 얘기 저렇게 오래 못 하시는 아니 웬걸 우리보다 더 이렇게 컨센트레이트 아니 질문을 잘 하시면 대화가 잘 돼. 어저께 우리 세 명의 주제는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했나? 그죠? 끝이 안 나는 거야 막 슬프니.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제 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제 첫째 아들을 제가 혼낼 때 한 번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한테 엄청 잘해.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다음은 친구는 아직 현실이야. 아니 뭐얘 금방 끝냈는데.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못 받아봤는데. 내가 이 세상 얘기를 하나 들으면 이승철 노래 이제 문화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뭐 이런 가사 그런 있어. 거기 보면 2절에 사랑은 주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난 그 가사만 들을 때마다 울어. 왜? 하나님 사랑. 그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솔직히 아들한테 다 준다고 해서 아들이 만족하고 잘하고 행복한 길로 가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때로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매를 들고 하나님 마음이 그거잖아. 우리 얼마나 사랑하죠. 그런데 왜 우리를 고난함으로 집어넣으시는 거냐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 과정 없이는
우리가 전공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을 겪는 동안은 힘들고 밉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걸 언제 깨닫느냐? 전공된 다음에 깨닫는다. 지금은 손자한테. 나 드디어 이제 손자한테 갔어. 그래도 때를 이어서. 오늘 엄청 은혜네요. 사실은 이제 1년 전에 뵀을 때 이제 두 분도 같이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뭐 그런 상황도 안 됐고 그렇지. 뭐 그랬는데 뭐 결혼식도 함께 참석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사실 한 가족에서 이제 자녀분들이랑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 뭐 지금 이거 브리핑한 지가 한 2시간 내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그 시간보다 오늘 이 2시간 동안 서로 마음 터놓고 공감했던 내용이 훨씬 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갑자기 친구 된 것 같잖아. 그렇죠? 저는 그 군같은 멤버가 된 것 같아요. 여기 군같은 멤버. 요번에 왜 다른 분들도 이 당회속에 같이 오지 않고 막아주시고 이렇게만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는 어저께부터 확실히 알았어요. 그 응답받고 왔거든. 왜 가라고 하시더라고. 여기를 가래. 우리 안 오고 싶었어 사실 대만을. 딴데 가고 사모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또 많이 왔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가보고 싶고 그런 계획을 이제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대만을 가르쳐주는 거야. 또 지광석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쪽으로 가라는 거야. 여기도 그렇고 가라고 할 때 딱 그 순간이 어떻게 됐냐면 음. 그 금요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설교하러 있으셨어. 왔어요. 그래서 갔어. 같이 이렇게 주성한다 교회. 다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설교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를 가야 될까 막 그래가지고 진짜 다들 그랬어요.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정해지지가 않는 거야. 이상하다.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동시에 마음을 주셨어. 가라고. 그것도 그게 너무 신기한 갈리교회. 거야. 갈리교회. 아 명확하게 알았고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래. 했는데 그 예배하시는 이성도가 분이네요. 많이 나중에 우리 한국에 수도 없이 들려. 저는 이제 오늘 그 기도회 하면서도 되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성령께서 너무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받고 저는 오늘 사실 황일인 1인 자매하고 그 미혼모 자매 그 자매만 오는 걸 알았지 다른 우리 교인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기도회가 없었는데 무슨 기도회 한다고 오겠어요. 그래서 올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어떻게 은혜를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온 걸 보고 내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기도가 되려더니 순수하게 또 서로 막 줄 서가지고 여기 기도받고 하는 거 보니까는 너무 그 기도는 다 같이 한 마음 돼서 기도한 것들이 현실로 하나씩 드러나야 돼요. 그런 때가 드러나면 연락 주세요. 그럼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러시니까 진짜 여기 2층, 3층 다 꽉꽉 채워주실 것 같아요. 국물 아시죠? 하나님 주시죠. 여기는 뭐 비전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할 일이 많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온 것만 해서 저희 더 큰 은혜가 되고 잘 궁금했어요. 갈릴리 교회. 근데 이제 초기에 한국교회 그 부흥의 역사 보면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이 사경회 하면서 이렇게 부흥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좀 느낀 게 이렇게 꼭 여기를 꼭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목사님들이 좀 서구 목사님들이 오셔서 왜냐면 서양 목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안 하시니까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오셔서 한국이 많지.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통역은 또 다 할 수 있으니까 사경에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불이 붙으면 좋겠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고 그거를 이제 그 준비 작업은 사실 계속 여기서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계속 좀 정기적으로 레귤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소망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3월에 또 이준호
이준호 목사님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호 목사님 오실 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좀 몰랐어요. 하고는 싶은데도.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해보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준호 목사님 오셨을 때도 기도를 하자. 네.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 그런 기회가 있어요. 목사님 일이. 이 영광입니다. 이회는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지난달 말에 그 단기 선교팀이 왔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되게 디딤대리 됐어요. 네. 그들이 왔었던 게 하나의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게 됐고 섬김도 좀 배웠고 그때 이제 이러면서 요번에 조금 더 잘했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더 잘하면서 이게 성장이잖아요. 네. 50년 만에 오는 단기 선교팀. 처음이에요. 50년 만에. 50년 전에 갔다가 여기에 네. 1월에 왔던 그 팀이 50년 만에 온 거예요. 5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하시는구나. 기도회는 몇십 년 만인가요? 기도회도 아마 20-30년 만인. 네. 저는 이렇게 아까 영광 사모님이 이렇게 저기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사모님께서 눈물 훔치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렇게 모습이 아직 죽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그냥 살아서 이렇게 영성을 살아서 이렇게 아니 이제 그 실력이 그래서 죽지 않았다니까 녹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약간 제가 옛날 세상에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좀올 뺐어. 근데 여기 이제 꺼진 줄 알아 쉬워. 다 사역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근데 아버지의 그 사역의 경륜이라는 거 있잖아. 맞아요. 그걸 인도하시고. 그거는요, 기가 막힌 거야. 그거는 도저히 못 배우는 거야.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셔야 돼, 두 분이. 우리가 암만 성령 충만해도 그 연륜을 못 따라. 그거를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같은 사건을 가지고 아버님한테 고민을 나누고 이러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듯이 걔네들이 막 잘한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 다 보이잖아.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다 보이거든. 연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우리도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게 다 보이잖아. 근데 잘못하고 거짓말해도 그냥 입 다물고 그렇지. 넘어가 주는 거지. 넘어가주는 여유가 있잖아. 관용. 그런 연륜은 진짜 어떻게 배울 수도 없고 그거를 잘 어르신들 윗사람들 활용해서 지혜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참 그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첫 번째 그 단기 선교팀 왔다가 3월에 이준호 목사님이 오셨으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 선포도 있고 또 기도회 해보고 내일도 이제 말씀 선포 제가 좀 기대하고 이제 올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주여. 오늘 매일 보면서 와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어떤 역사도 나오고 갑자기 갑자기 장본처럼 너무 받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네. 나는 이제 나도 이제 살짝 매너리즘이 오는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저는 솔직히 안수를 3번을 받았어요, 제가. 그 우리 저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세상에 안수를 3번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안수 집사 때 안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도 3교단을 다 고쳤어요, 제가. 저는 안수 집사 때는 통합 측에서 합동 측에서 받았어. 아니 통합 측이 장신. 그리고 장로는 합동 측에서 받았어요, 총신. 그리고 목사는 백성에서 받았어요. 이 3대 교단을 다 섭렵했어요. 이 저기 저거더라.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교만스러운 말인지 몰라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 들여다보게 하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꼭 옳은 걸 가지고 바른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교훈이 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야. 잘못되고 실패하고
한국어를 통해서 얻는 기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도 잘못하는 것도 그거 함부로 넘길 거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이제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보여지는 게 있잖아.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 사실 많거든. 저기 저 목사님 밑에서 성도들 배우면 얼마나 불쌍하다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이 이제 잘못 길로 택해서 자기는 옳은 길이라고 막 성령, 자기 스스로는 성령 충만하고 옳은 길이라고 막 열심히 해. 잘못된 길인데 열심히 해. 그런 거 어떻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기도를 속으로 해주지만 지적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 못 알아들어. 맞아요. 그럴 때는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들으려고 그래. 특징. 그때는 이제 그게 옳은 줄 이제 알고 하니까 그 특징이 안 들으려고 하고 못 알아듣고 하더라고. 얘기해도 피하고. 근데 그런 거를 여러 번을 보다 보니까 불쌍하고 또 안 되고 빨리 돌아오기를 하고 그거 먹고서 그 영적인 거를 먹고서 자라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거야. 그 목사님 그 영을 먹고 사는데. 그래서 목회자 얘기들이 되게 책임이 있고 또 그 양들을 먹여가는데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정말 가야 되는 거를 또한번 느껴. 자기 괜찮아 성령 충만하다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아니거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는 열심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근데 아닌 그거를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는 그거는 아니야. 경우도 많다는 거지. 자기 이제 얘기야.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36년을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단에서 평가받을 때 이제 숫자 평가받고 그 선교의 그 업적이라 그래야 되나? 선교 보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받고 이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그 분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기 생각이나 신앙이 옳고 분명하고 저도 그 진리 안에서의 어떤 거기는 없다. 어긋난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른 길을 간다고 봤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럴 때는요 사실은 되게 좀 실망이 돼요. 맞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인간적인 열심을 내서 우리가 보기엔 그거는 아닌데 하는데도 그분은 보니까 열매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거기는 막 지금 대만에서 여기 하는데 막 50명이 모여 있어. 근데 우리는 교인이 몇 명밖에 없어.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자기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꾸 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이제 가는 거죠.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이 맞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프라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인간의 마음을 육신을 지키는 입고 것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약해지는 수가 있어. 그런 데 흔들리는 그게 수도 있어. 좀 선교사로서의 맞아요. 한 번씩 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님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뭔가 자꾸 네. 눈에 보여주는 걸 갖고 열매가 하면 이거 평가의 대상이 되면 무너져.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대만에 있는 기독교 그 굉장히 큰 신문, 기독교 신문 그 사장, 장로님 그분이 이제 한번 얘기하는데 현대에 있어서 교회의 의미라는 것이 숫자를 따지면 안 된다. 지금은 영향력을 봐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되게 많이 이렇게 동의가 되고 그렇지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그 한 영혼에게 얼만큼 깊이 영향력을 미쳤냐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꼭 잊지 말자. 이제 저도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맞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거지. 이번에 코로나 네. 걸리면서 정말 알고 본 쭉쟁이 불르지 잘 나가잖아, 그죠? 짝갈라졌어. 그거는 1단계지. 일단 얘 많이 맞아요. 멀었지. 그래가지고 쉬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보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 그게 많이 많이 생기고 목표가 됐죠. 너무 편하지 뭐 이렇게 그래. 저기 텔레비 보고 하자마 예배 빨리.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 채널 돌려가면서 맞아. 보고 이 목사 왜 이래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거랑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한 30%는 발고가 쭉 한국 교회에서 한 30%는 본 기본 서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흔들어 보실 때 다 쭉쟁이는 날아간 거죠. 그렇게 있으려니까 또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한테도 믿음을 체크해 보잖아. 흔들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잘 견뎌서 든든하게 되는 특히 이제 그 직분은 보내는데 이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보시죠. 체제하시는